2014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열흘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가보냐는 아시는 것처럼 청마 블루홀스의 해입니다. 청마의 해는 6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해로서 가장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운의 해에 이러한 행운의 2014년에 사이버한국대학교 새로운 가족이 되신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재학생 및 교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뜻깊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강을 해주실 분은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와 코트라 사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한국외국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로 계시는 홍기화 이사님이십니다. 특강의 주제는 격동의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 모두 홍기화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도 듣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매우 활기차고 굉장히 또 좋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화두가 이제 정말 경랑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맞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경랑의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동의 동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글로벌 충격이 21세기 들어오면 이제 21세기가 이제 14년째 지금 14년째 맞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동북아의 상황은 어떻고 한국이 어떠한 상황이며 미래 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그 14년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아까도 청마지만 갑오경장 120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1914년이 지난 100년이 딱 지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두 부부가 아주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근데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대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계대공황,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1세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21세기의 그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1914년 6월 18일 날 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일이 있어서 갔는데 두 청년으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암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정말 단순한 사건 하나로 1차 세계대전이 한 달 후서부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러시아가 독일에, 독일이 또 영국, 프랑스 이래서 1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이때 1916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을 해서 많은 공장을 돌려서 군수품을 구라파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채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군수물자를 공급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패한 나라들이 전쟁한 나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해고가 되고 세계가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세계 경제 공황이 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세계 공황이 또 무역 전쟁, 또 수입 규제 이런 것이 그냥 전반적으로 막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나라들이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새도 우리 동아시아가 민족주의, 군국주의, 패권주의 합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태리는 무소리니가, 일본은 대동아권이, 독일에는 히틀러가 해가지고 1941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져서 수천만 명이 또 죽게 되는 단순한 사건 하나가, 단순한
하나의 그 암살 사건 하나가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연계성을 볼 때 앞으로 21세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전쟁을 겪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았죠. 그죠? 그러한 세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될 건지, 앞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그 모습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뭐 G7이라든가 오펙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IMF라든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느리고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바벨탑 같은 모습의 세계의 인스티튜트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7이 잘 안 돼가지고 G20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엔에, 지금은 우리 반기문 총장이 있지만 유엔에서 아주 무기력한 막 그런 문제, WTO도 모든 협상이 중단이 되고, 월드뱅크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IMF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그 당시는 잘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못했던 비난도 받고, 또 뭐 원자력 문제라든가 또 이 아세안은 뭐 토킹 클럽이라고 비난도 받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인스티튜트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바벨탑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이제 9.11 사태가 납니다. 여기에 뭐 예상치 못한 정말 전쟁 같은 그런 모습이고, 저도 뉴욕에 근무를 하면서 이 월트레이드 센터하고 긴밀한 그런 정말 협조 관계라든가 이용도 하고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뭐 돈으로 말하면 뭐 이 자체가 10억 불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엄청난 그런 그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 세계에 큰 변화를 주게 돼서, 그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01년도에 나고 이라크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199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IT 그런 버블이 있었는데, IT 버블이 꺼지자마자 이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부동산 경기. 아주 뭐 제로에 가까운 은행 이자를 낮추면서 알렌 그린스팬이 그러한 이자를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경기가 뭡니까? 싸게 그 이자를 얻어가지고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사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니까 그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요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에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경기를 당장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해법도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도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그린스팬하고 같이 아주 뭐 0%에 가까운 그 이자를 통해서 그런 부동산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경기가 한 2005년서부터 이제 다시 고금리로 돌아서면서 크레딧 쓰나미가 와서 모기지 사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가, 금융 사태가 2008년 9월 15일 날 그 리만 브로더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망하면서 뉴욕발로 금융위기가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 영향 속에 그런 어려운 결과를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0년간 AAA의 그 크레딧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지난 2011년에 그런 AA로 강등이 되는, 여기에 워싱턴, 이게 타임즈의 표지입니다만 워싱턴 대통령 눈 한쪽에 먹이 들은 정말 엄청난 정말 그 사태를, 미국이 자존심을 구기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 미국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이제 하지만 2014년 특별히 더 경기가 회복이 되지만은 14조의 그런 부채를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2조를 더해주느니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과 싸우는 엄청난 미국의 위상의 약화, 이제 미국의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팬 이제 그 연방은행 총재가 지나고 이제 버냉키가 돌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한 달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 해서 이걸 줄이는데 매월 850억 불의 주택 짓고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가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실업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수출, 그 다음에 수입도 줄고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효과를 봐서 이제 베냉키 이제 의장이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이제 베냉키 정말 그 의장이 정말 아주 정책적으로 잘한 그러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랬느냐? 미국의 영향에 그러한 그 영향에 의해서 그동안에 뭐 방만한 그 복지 정책을 쓰던 구라파, 재정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구라파가 돈을 쓰다가 갑자기 이러한 그 긴축 정책이 되니까 구라파가 전체 재정 적자, 또 재정 문제, 재정 위기에 2010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리스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순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1997년도에 IMF 위기 당할 때 우리가 210억 불의 그 IMF 차관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가 2,470억 불의 IMF 그 빚을 얻었고 아일랜드가 670억 유로, 그다음 포르투갈이 780억 유로, 스페인이 1,000억 유로. 이렇게 그 IMF 지원, 그 IMF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앙은행 또 여러 은행으로부터 많은 그 부채를 차관을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런 정도의 그 피그 4개국이 IMF로 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이제는 아일랜드는 이제 IMF를 졸업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뭐 그리스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도 뭐 빚을 꼭 갚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규모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보다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의 GDP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서 이제 유럽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10년짜리 정부 채권인데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포인트인데 45.4, 그 다음에 61.8 이건데 이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0.45, 0.6, 0.7, 그 다음에 1.6, 2.7 이게 이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재정 수익 상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이제 유럽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기가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도 이제 경기 회복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자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튀니시아의 혁명으로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입니다. 이 지금 튀니시아 대통령, 그 다음에 무바라크, 그 다음에 이게 리비아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리아 대통령, 여기는 예멘 대통령.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시리아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그 외에 뭐 예멘이라든가 뭐 알제리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란에서도 데모나고 뭐 이라크에서도 데모나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중동의 이슬람 체제에서는 데모를 그러한 그 반정부 시위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조직과 종교적인 그런 나라들이 이러한 민주화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시 대통령도 이제 또 그러한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러한 뭐 헌법의 문제에 있어서 또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군부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군부가 들어와서 아주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지금 그리고 아사드의 그 참혹한 내전 막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거기에 또 알카에다라든가 굉장히 그 레디칼한 그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어떤 그 뭐 미국이나 서방 세계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고, 또 화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학 문제도 지금 뭐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시리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고, 이집트처럼 가장 그 우리 문화적인 그 종교적 문화 가치가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이렇게 2번이나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그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처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든 나라가 시장에서, 전통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만든 나라가 이 시리아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5번째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또 경랑의 그 글로벌 위험이 일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한 나라의 어떠한 그 어떤 자연적 재해라기보다는 엄청난 그러한 그 영향을 줬다는 걸, 현재 우리가 뭐 1만 5천 명 정도 죽고 238조 원의 그러한 피해를 입었지만은, 거기에 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뭐 많은 우리 식구들이 뭐 고등어도 안 먹고 청어도 안 먹고 이제 수산물도 안 먹어서 일본 식당이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13년 동안 엄청난 숨가쁜 그러한 그 글로벌 충격을 우리가 지금 지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 21세기에 들어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대처나 레이건 시대 때 신자유주의적 그러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뭡니까?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하고,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러한 것이 잘 갔으면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규제 완화하고, 개방하고, 자유화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탐욕이 생긴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 할 거 없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그 밸런스를 깨고, 임밸런스를 된 그러한 그 욕심, 탐욕, 이런 것이 극에 달해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것인데, 결국 뭡니까? 다 부채라는 겁니다. 더 많이 내가 공짜로 받아야 되겠다,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전 세계 누구 할 것 없이,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할 것 없이 그러한 것이 모든 부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 2008년서부터 5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부채 갚느라고. 전 정부가,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4천조에 이래, 4천조에. 상상도 안 가는 돈의 부채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채를 우리가 적절하게 갚지 않고 아주 건전하게 안 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부채 때문에, 이 부채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후퇴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브릭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차이나, 뭐 사우스 아프리카는 S가 처음에는 그 골드만삭스가 할 때는 S가 사우스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됩니다. 아무튼 어때 간에 여기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를 볼 때 이걸 뭐 인위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서구 유럽, 미국 한 그룹, 그 다음에 브릭스,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브릭스가 지난 3년 동안에는 3년 한 5년 정도 된다면 브릭스가 굉장히 유망한 하나의 경제적인 그러한 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땠습니까? 지난 4, 5년간에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실업률이 많이 늘고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도 막 줄고 시장이 감소가 돼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브릭스가 많이 떴는데, 그 현재 브릭스가 다 트러블에 지금 잠겨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냐? 지금 결국은 이 나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브릭스 나라가 자원도 많고 땅도 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러한 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규모의 그런 의미 때문에 브릭스가 굉장히 떴지만은 결국 커럽션, 부패, 정치적인 그러한 그 제도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못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부패 문제라든가 인플레 문제라든가 무역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브라질은 뭐 지금 또 중국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원자재 같은 것을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브라질도 어렵고 거기도 부패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선진국 미국과 구라파가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또 브릭스도 같은 위험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브릭스가 혼자만의 그러한 그 자기네 자원이라든가 자기네 경제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도래가 됐냐면 자체적인 커럽션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미국과 구라파의 시장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반 이게 커플링한 그런 문제로 야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각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자기 나라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모든 자기네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창출되는 일자리는 자기네 나라 사람을 써야 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가 생길 때 다른 나라 이미그레이션 안 받겠다. 지금 또 미국도 이미그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고용하는 모든 일자리는 미국 사람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수입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계가 3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계 대공황의 문제가 이러한 그 수입 규제, 자기네 나라만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장벽을 치고 트레이드 배리어들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공황을 맞이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30%의 그런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G7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전 세계가 좀 정말 지도자 될 만한 나라들이 모여서 이 세계의 트러블,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하고 하는 정말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2008년도 12월 달에 워싱턴에서 G20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없어 보였어요. 저희는 뭐 이런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이 지금 가운데 있죠? 일본이 동쪽에 있죠? 중국이 서쪽에 있죠? 지금 그냥 일본이 있다, 중국이 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여기 중국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놈, 일본놈, 뭐 떼놈, 양놈, 뭐 우리나라는 전부 놈이라 그래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담력이 커서 그런지 전부 무시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2위, 3위, 미국 1위, 세계의 제일 큰 1, 2, 3위에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뭘 G20에 끼워주겠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잘 해왔고 한국의 규모가 이제 경제 10위가 되고 무역도 뭐 7위가 되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도 8위의 국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전과 그런 영향을 세워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구라파에 스페인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벨지움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네덜란드 들어오려고 전부 뭐 영국의 여왕이 좀 어떻게 해서 좀 설득을 해서 자기네 나라를 좀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로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옵서버로 참가했던 우리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G20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G20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GDP의 90% 교역량의 80%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나라죠. 이게 신흥국이에요. 한국, 중국, 남아공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그 G20 회의를 또 했기 때문에. 막 이러한 그 세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충격 속에 극복의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대처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그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그러한 그 자본주의를 위해서 글로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을 이루는 아마 그러한 정말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가 무역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감세와 민영화와 뭐 무역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죠. 중국에서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투자한 자본들이 그러한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고 그 나라 경제를 해야 되는데 뭐 착취를 했다든가 하여튼에 모든 것이 불균형적인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 모든 세계가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덕도 봤어요. 우리가 오늘날 물가가 인플레가 1.2%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1.2%의 낮은 인플레를 가져갈 수 있던 것은 정말 중국의 세계 공장 덕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1970년대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물건을 못 만들었으니까. 80년대 이후서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타나고 90년대에 와서 모든 내복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생활 용품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써.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안 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K.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 원자재도,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하고, 디자인도 공급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그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된 물건들이 세계 시장에 올 수 있었지만은, 아무튼 세계가 그런 불균형 속에 글로벌리제이션의 여러 가지 탐욕과 또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투자가 굉장히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한 33% 이렇게 늘어났고 무역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에서 90년 20%에서 31% 늘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엄청난 무서운 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수입 규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또 뭔가 잘못되면은 또 수입 규제가 일어나고 세계가 혼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좀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좀 세계 자유와 무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스민 혁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오큐파이 무브먼트가 있어요. 월가에서부터 시작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양극화 현상.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낳은 하나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누리는 자, 누리지 못한 자. 이래가지고 그 글로벌 오큐파이 무브먼트가 우리가 보통 데모하게 되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통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가에서 하죠, 워싱턴에서 하죠, 텔아비브에서 하죠, 전 세계 뮤니언에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고통의 그러한 후유증으로 또 글로벌리제이션의 후유증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13년 동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경랑의 충격의 사건들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시아가 1700, 1800년도 말까지 GDP가 60%였어요. 60%. 이 시기에.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 보시면은 1850년도에 지금 서유럽에 추월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890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추월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중국은 지난 2010년도에 G2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GDP만을 가지고 모든 국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GDP가 굉장히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 중국이 5조 7,450억 불을 그래서 일본에 5조 3,910억 불의 일본을 추월함으로써 2010년도가 G2 국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된 겁니다. 오늘날의 지금 생각구 문제, 오늘날의 동아시아 문제 이게 다 지금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합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일본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의 군국주의를 해서 지키고 자기네 나라도 하나의 패권 국가로 남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독도 문제까지 합해가지고 이 동북아가 긴장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 독도 때문에 독도 땅에 이명박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가서 거기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독도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디프레션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들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불안, 경제적인 침체,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에서 일본의 그런 위상이 굉장히 막 물에 빠져 들어갔던 그런 위기를 보수파들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를 자극을 하고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를 지키겠다는 건데 거기에 중국의 부상이 핵심의 논쟁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핵심의 논쟁은 G2 중국의 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지금 중국이 7조 9천억이에요. 일본은 5조 9,800억.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발전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제 힘이 있고 내가 이제 소리도 내야 되고 내가 내 자리를 찾아야 되겠고 아까 1850년에 1890년에 미국과 구라파에 추월되었던 옛날의 영위를 내가 누리겠다. 이게 지금 중국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2005년도에 영국을 추월했어요. 2009년도에 독일을 추월했어요. 2010년도에 일본을 추월했는데 거기에 또 같이 인도도 이러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30년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할 거다. 저는 사실 솔직한 그러한 고백이 골드만삭스가 그걸 발표할 때 어떻게 1990년대 초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그건 정말 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년차 대통령을 했는데 2017년도면 정권을 내놓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시진핑은 언제까지 여기 주석을 할 것 같아요?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지금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댓글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한 것도 없고 비난받고 뭐 이제 3개년 뭐 행복 시대를 열게 한 경제 개발 계획을 하겠다. 아버지 따라 산다 그러지만 겨우 3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2020년까지 이러한 대국의 모습이 있고 모든 것을 정말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G2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G2 시대가 GDP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채권을 안 사주면은 미국 채권을 안 사주면은 미국 큰일 납니다. 뭐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1조 2,713억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1조 한 1,000억 원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 한 516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채권을 안 사면 미국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부를 닫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해서 미국을 이제는 위성국 시대다, 위성국이다. 이제 채권국이 이제 무동을 하겠다.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되면은 막 이런 정도 되고 2030년 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추월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중국이 뭐 이제 한 35년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발전한 우리는 이제 중국이 하도 익숙합니다. 뭐 우리의 종주국이었고 500년 동안 우리의 종주국이었고 못 살았고 잃어버린 100년의 중국 사람들 가보면 제가 93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는데 상해에 갔더니 저거 앞에 남자들이나 뭐 여자들이 뭘 거쳤지만 남자들의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더우니까 전부 다 벗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친 그런 중국이 그 빠른 시간 내에
뭐 인구야 뭐 이제 지금 이게 13억 5천 되지만은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한 6천 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달러가 우리가 지금 1조인데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외환 보액이 3조 정도 되고요. 우리가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자동차 하면 미국 아니에요? 빅3. 네, 여기에 그 화면을 뺐습니다만은 그 빅3가 지난 그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공장 닫고 파산하고 그다음에 그 새로이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채권을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이제는 그게 위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동차 판매가 중국의 경우에 1930만 대, 지금 미국이 1478만 대, 이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포춘 500 기업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이러한 지금 이런 기업들의 포춘 500 132개사가 있는데 지금 중국 한번 보세요. 2000년서부터 한 10개밖에 안 됐던 그런 기업들이 89개. 그야말로 2위 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14개, 일본은 하강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중국이 보시면 65만 2천 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특허 문제 뭐 삼성이나 애플 문제 이거 보면 얼마나 특허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중국이 이러한 그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경에 가시면은 북경대학하고 칭화대하고 이렇게 한 축선상에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 투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그 벨트라고 그럴까요? 그 창업 벨트, 그 다음에 기술 벨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앞으로의 중국의 모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냐? 뭐냐? 그냥 요약을 하면 강점이 그런 그 어반 포퓰레이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도시화가 주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내 내수 판매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갔네. 이거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 개발에 그런 동력이 그 고정 투자, 그 뭐 다리를 짓고 철도를 놓고 항만을 놓고 집을 짓고 우리 여러분들 가면 상해에 가는 그 푸동의 푸소뿐만이 아니라 푸동에 올라가는 막 100층짜리 빌딩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고정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그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지금 굉장히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홍콩에 가시면은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면 새로운 아파트들 막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는데 반 정도는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러냐? 내가 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사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홍콩도 중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1년에 2번만 오도록 돼 있어요. 우유도 사야 되고 애들 기저귀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백도 사야 되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홍콩에 2번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가져서 투자를 하면은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사면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가 났냐면은 영국의 이제 그 부호들이 영국 부호들도 뭐 있죠. 뭐 백작, 뭐 남작 이랬지만은 뭐 중동 사람들 부호들이 와서 좋은 곳에 가서 집을 삽니다. 근데 그 중동 사람들은 또 와서 살아요. 런던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사놓은 집들은 다 불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그 이웃들이, 네이버후드들이 이거 정말 이건 누구 집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다 불 꺼져 있으니까. 동네가 죽어간다.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알아보니까 다 중국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근데 다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에 있잖아요. 가끔 가다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커뮤니티 라이프를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아무튼 뭐 이러한 그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세계 부동산을 지금 중국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부실 그러한 그 채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런 것이 중국의 경제의 강점과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커창의 그러한 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시진핑이 정말 지금 747을 이런 엄청난 중국에 했는데 이제 뭡니까? 이 비행기에서 보시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왜 불안하냐? 비행기라는 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비행기 타막에서 활주로 해서 뜨려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경제 성장이 2000년서부터 지금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 7%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만은 2000년대까지는 10% 이상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그 개발의 그 성장 그것이 한 9%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7%에서 이게 가양 떨어질 거냐?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 그 성장률이 한 9% 정도 돼야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중국의 이 747이 뜰 수 있는데 지금 못 뜰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왜 이제 중국이 어려워질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지금 빨간 게 솔리드 빨간 라인이 GDP예요. 지금 이제 우리 14년도 여기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던 중국의 GDP가 이제는 2020년 가면 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지출도 이게 이렇게 하강 곡선을 보이고, 그다음에 자본 투자 이런 것도 하강 곡선을 보인다. 지금 이게 2010년, 2013년, 2020년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GDP 성장인데 중국이 어떤 차이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세계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그 중앙위원회 그 제3차 회의에서 이제 그 농민공에 대해서 똑같은 그 호적, 또 똑같은 호구 제도를 해서 교육, 그 다음에 무슨 소셜 세이프티 넷에 관한 그것을 다 농민공들이 해주겠다는데 한 2억 명 정도가 여기 보시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해에 원래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서부에서 노동자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 문제라든가 무슨 어떠한 그 소셜 우리 지원을 받는 거, 병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 요소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애플 조립하는 회사가 폭스콤입니다. 그 폭스콤은 대만 회사죠, 대만 회사. 근데 중국에 투자를 해서 애플을 생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플이 처음에 그 전화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한 14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여기 밤이고 뉴욕은 이제 낮이었죠, 아침이었죠. 근데 애플 본사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 이것을 좀 생산할 때 첫 번부터 이게 잘못돼서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좀 제조 공산 라인을 좀 바꿔달라 이러니까 14시간을 남겨놓고요. 23,000명이 다 깨웠어요. 그럼 미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국의 노동자들을 다 깨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먹는 만두 있잖아요. 안꽃빵하고 그 만두, 그 2개 주고, 중국차 주고, 계속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애플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삼성하고 문제가 됐던 이 동그랗게 그 가상자리 있던 부분을 고쳤다는 겁니다. 삼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쫓아갔죠. 그렇게 애플을 했는데 그게 폭스콤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십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살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 저는
무슨 뭐 그 업무에 뭐 새벽에도 일 시키고 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답니다. 그 노동자들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엄청난 거예요. 중국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보상을 해준 겁니다. 폭스컴에서. 왜 사람이 계속 죽었냐? 그 보상을 타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두고 온 자기 자식, 부인,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그 돈을 부모님한테, 내 자식한테, 내 부인한테 더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농민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뭐 밤에 탈출한다? 기업들을 두고 그냥 탈출했다 그러는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상해에 가서 왜 그런가 중국 변호사한테 한번 우리가 아주 풀 데이를 한번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게 그렇겠더라고요. 뭐냐면 공장 세울 때 중국에서 당신 공장 세우면 뭐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규정 문제 이런 거 다 문제 없다.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국장이 또는 과장이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 비즈니스 했어요. 도와서 잘 생산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요. 노조를 세워요. 세금을 좀 내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근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당신한테 베풀어줬던 10여 년간의 모든 세금 제대로 안 낸 거,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노동자들한테 지불하지 않은 거 다 환산해서 환급해서 다 내라. 도망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 여기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엄청난 중국의 경제를 이제 몰고 가는 드라이브인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무슨 최고이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마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오바마 케어 그 메디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뭐 미국 공화당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 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메르켈 수상 3선했습니다. 유럽을 구했어요. 여자로서의 엄청난 그러한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메르켈도 그 지역의 하나의 수상밖에 안 돼요. 세계에 필적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주석이 나타났어요. 시진핑. 이 주석이 중국의 중요한 전체 국민 의회에서 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되고 세계 자리를 그냥 한꺼번에 다 차지했어요. 옛날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한 1, 2년 있다가 하고 장쩌민이가 이렇게 좀 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장쩌민도. 그 장쩌민을 표시하기를 월플라워래. 벽에 붙인 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지도자밖에 안 있는데 시진핑은 실질적인 모든 실권을 한꺼번에 다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켜오던 애들도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 낳게 해주겠다. 노동교화제, 이제는 재판 없이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셜 세이프티 넷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국가 재산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돈도 받고 재산세도 매기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와 어떤 권리를 주겠다. 엄청난 2만 종의 어떤 정책의 혁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자동차에 보시다시피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도 끼워야 되는 엄청난 정말 그러한 수고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지도자로 세계 최고만은 아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다. 앞으로 20년 되면은 아마 중국은 이렇게 변할 것으로 부동산세도 납부하고 정말 공공요금에 관한 문제도 있고 사회보장 문제도 있고 두 자녀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게 차이니스 드림, 중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정말 재앙을 만난 정말 땅속으로 스며가는 어떤 섬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이제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해서 결국 그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엔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지금 경제적 문제의 상황에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1, 2, 3등 세 나라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영토 문제, 환율 문제, 무역 문제, 안보 문제로 서로가 으르렁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구 열도 그 부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전까지는 중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중국 땅이었죠. 그러나 일본이 법적으로 그걸 소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생겼냐? 중국이 갑자기 아까 보시다시피 7조 9천억의 그러한 그 역량과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일본, 미국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 이거 생각구 열도에 이런 치열한 접점도 있었고 서로 전투기도 보내고 미국도 뭐 B-52도 보내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난 11월 달에 이런 방공망 식별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이호도 여기 있죠. 이호도가 여기 이호도. 여기 중국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표시한 거죠. 독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러한 그 대결과 긴장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것으로 1,000만 명, 그 다음에 3,000만 명이 죽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러한 사태가 동북아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염려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은 막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뭐 F-15K가 한 60대 있고 중국은 한 뭐 70대 정도 뭐 있고 뭐 이지스함은 일본의 최근에 그러한 그 군사 전력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플루토늄 가공 처리한 게 44톤인데 그런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1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에 허가만 내주면 레디메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군사 대국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일본이 지금 뭐 그동안에 어려웠다 하면 일본이 다 망한 그게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 강국이다. 그걸 중국이 또 두려워하고 일본은 또 중국이 그러한 그 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대결 국면으로 동아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생각구 열도가 거기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동북아 이거 생각구 열도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필리핀 그 사이에 있는 남진아의 그 섬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의 그런 긴장된 문제가 있습니다. 6개 나라가 인볼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미국이 이것을 군사적으로 어떠한 그 능력과 보호를 하고 균형을 잡겠다고 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그 다음에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누구를 믿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대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모함을 보내서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얘기로 하면 동아시아의 경랑이라는 게 결국 군국주의하고 패권주의의 대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중국이 일본을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중요한 국가고 오너되는 포지션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일본도 과거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를 자꾸만 자극적으로 하면서 중국을 자극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무슨 뭐 패배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인도 문제입니다. 지금 인도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프레 문제, 그 다음에 수출이 말이죠 잘 안 되고 전부 수입을 하고 그래서 국제 수지가 엉망이고 커럽션이 정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도라는 그런 12억의 그러한 그 시장의 잠재성이라든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인도 가지 않습니까? 인도가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 그런 나라다 이게 뭐냐면은 12억 인구에 6억이 화장실이 없어요. 6억이. 오픈 디페케이션 변을
이게 보는 겁니다. 이 밖에서. 봄베이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이게 비행기가 쫙 올라갈 때 사람들이 쫙 앉아있대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눈으로 못 봤어요. 아침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에? 여기에 제규어차가 있어요. 이거 제규어차. 그 인도 기업이 이거 지금 인수했거든요. 이 제기업. 지금요, 화장실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은 나라예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100만 명 어린아이들,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42%가 멀펑션이에요. 멀누트리션.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화성에 위성을 보낸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예? 원자탄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잘 사는 4만 불짜리 이상 되는 재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3억 인구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가보면, 제가 그 재벌 이름 금방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뭄바이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형제가 둘이 싸워요. 뭐 아시는 분들. 근데 아파트 반은 큰형이 쓰고 아래는 동생이 써요. 서로 싸워가지고 문을 달렸는데 한 10위 내 정도의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6억이에요. 3억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보셨어요? 그 포스코가 120억 불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6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아무튼 뭐 최종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정부는 이미 허가를 해줬는데 인도 사람들의 거기 현지에 있는 서쪽에 있는 오다야 주인데 그 오다야 주의 주민들이 돈을 주고 짭을 줄 수 있고 그 지역에 많은 기부금을 내겠다. 한 5% 정도 돼 투자 금액에. 그걸 내겠다.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밭 깔고 이 못난 집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그냥 살겠다. 이거 카스트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외국 기업만이 아니에요. 타타가 자동차 회사를 세웠어요. 오픈해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건 상상도 못할, 그게 인도입니다. 한 중국과 인도는 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롤스로이스가 다닙니다. 롤스로이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도 롤스로이스 한두 대 있는 건 있지만 롤스로이스가 엄청 다녀요. BMW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정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시장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국민학교 때 9구단 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 들어가 9구단 배우잖아요. 여기는 16구단 합니다.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네루 수상이 IIT 인도 인도 대학을 세웠잖아요. 인도 그 대학을 떨어지면은 미국의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이 떨어져서 인도 대학을 오는 게 아니라 인도 대학 떨어지면 미국 대학 가는 겁니다. IIT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곧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모든 개표할 때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린 그런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말 콩그레스 파티의 수상이 했는데 여기에 리빙 스탠다드가 생활 수준이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중국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인도는 지금 10% 미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루피 정말 평가 상이 돼가지고 절하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은 결국 일본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우주 경쟁, 군비 경쟁, 국경 경쟁, 지역 분쟁하는 이러한 패권의 그 가운데에 아시아가 있다. 이 세 나라가. 동북아의 이런 위기 질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말 외로운 이러한 그 길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 북한 문제까지 합해서 이 동북아 질서에 하나의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인가? 정말 패싱 코리아,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어떤 위상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000분의 7이고요. 우리 면적이 10,000분의 7. 그 다음에 인구는 1000분의 7. 이 4는 우리 자원이에요. 자원이 없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 다음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GDP에 우리 차지하는 무역 규모인데 결국 대한민국은 땅은 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꼭 그걸 잘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나라예요, 사실. 반도라 그러지만. 어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패배와 통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재미난 예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거 미국 대사관. 이건 장축제권 요새 새로 짓는다고. 이거 다 필리핀 회사가 설계하고 감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버마가 엄청난 나라였어요. 지금 요새 우리 중소기업들은 버마 진출하는데 굉장히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 여기 진출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필리핀의 나라였던 그리고 전쟁으로 졌던 일본과 전쟁에 피해가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업사이드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요새는 10위 안에 15위입니다만은 정보기술 능력 5위, 군사력 이것도 8위, 과학기술력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가브랜드 27위. 이런 경술국치에 100년이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고 보릿고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을 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숫자 보시면 다 아시죠? 예. 이건 무역 규모 이건 발전한 거 말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정말 수출 7위의 그러한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하나 입표로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가 1948년도에 7위였어요. 수출이. 필리핀이 40위, 우리나라는 100위였어요. 예? 1900만 불 정도 수출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48년도 위에 한번 보시죠. 2012년도. 한국이 7위,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거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런 1억 불서부터 5천억 불까지 수출할 때 가발이라든가 무슨 생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던 나라의 모든 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 수출을 하게 됐고 메모리 반도체 1위, 조선 1위. 이게 수주량으로 따지면 중국하고 어느 해는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 앞서고 하지만 아무튼 1, 2위를 다투고 있고 평면 디스플레이 1위, 휴대폰 1위, 철강 5위, 자동차 5위. 이러한 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800만 명, 5천만 명, 9만 평방킬로미터의 이 조그만 나라의 무역 규모가 아프리카 45개국보다 많다. 정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 중남미의 멕시코하고 브라질을 빼면요, 중남미 전체하고 같고 CIS하고도 비슷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조 달러 우리가 달성했죠.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1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 1달러 지폐를 가로로 놓으면 지구를 3,000번 돌 수 있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월트레이드 센터 보다 136배 높이고 카페 라떼 9억 년간 마실 수 있고 서울 시민들한테 쏘나따 전부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 말이에요. 1조 달러. 그냥 쉽게 1조 달러 하지만 이건 엄청난 우리 정말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의 노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로서의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코노미 파워로서 나갔고 이젠 전투기도 팔고 이 T-50 팔려고요. 결국 중동에는 아직 못 팔았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 팔았죠. 이제 앞으로 저쪽 페루에도 판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팔려고 저희도 무척 노력하고 중동에 다녔어요. 중동에 7개국을 그냥 한 열흘 이상 있으면서 총리하고 팔았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빚을 발하고 터키나 요르단 같은 데 실패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부다비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정말 이제 수출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 나라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거 쿠알라룸푸르 그 도시에 있는 이 파트라나스 이 빌딩 이거 지금 삼성에서 지었잖아요. 이거 지을 때 이 다리 놓을 때요. 이 연결 다리 놓을 때 이거 헬리콥터로 했다는데 정말 어려웠대. 삼성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저거는 정말 어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어디예요? 이거 싱가포르에 있는 이거 쌍용에서 쌍용 건설에 지은 거 아니에요? 여기 수영장 여기 위에 수영장 있고 여기 카페 있고요. 예? 수영장. 그다음에 여기 지금 좀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빌딩 이것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컨테이너에 발전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전 시설을요 한 20개 놓으면은 한 20만 정도의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 현대중공업 제품인데 이걸 PBS라 그래요. PBS. 근데 쿠바에 원래는 저 미쓰비시가 이걸 수출하려고 이제 쿠바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해서 어부지리로 현대중공업이 하바나에 어떤 그 도시 한 지역에 전기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하바나도 전기가 우리 북한처럼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더울 때 에어컨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남자들 다 옷 벗고 해안가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을 보면은 정말 멋있고 정말 인간의 삶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나라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까 발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 수출을 했어요. 하바나에. 그래서 그걸 개통을 할 때 카스트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카스트로가 그때 아팠습니다. 카스트로가 보고 단추를 딱 누르는 순간 20만 호의 전기가 들어오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폐에다가 이 장면을 넣어라. 그래서 그 5페송가짜리에 지금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이.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저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뭐 한류, 이건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제가 한번 이란 테헤란에 갔는데요. 이건 정말 그 팩트입니다, 팩트. 굉장히 차가 밀려서 호텔 가는데 약속을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밤에. 근데 그 다음날은 뻥 뚫렸어요. 물어봤어요. 오늘은 뭐고, 어저께는 뭐고, 물어봤더니 대장금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죠? 대장금 하면 뭐, 대만, 홍콩, 무슨 뭐, 싱가포르나 대장금 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러한 그 한류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도 우리가 유엔에서 원자탄 문제 때문에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우리 지금 전자제품을 전부 수입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하러 갔었다고요. 좀 잘 봐달라고. 갔는데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그 대장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대장금이 굉장히 에듀케이셔널하고 정말 좋은 드라마다. 이거 우리 애들한테도 보여. 그래서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공영방송에 8시 드라마를 또 일찍 하더라고, 거기는. 그걸 보러 가는. 예? 그 다음에 우리 런던 올림픽 5위,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G20도 했고, 결국 앞으로, 우리가 지금 25시 클럽에 갔는데 앞으로, 3만 달러에 정말 30-50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30-50 클럽은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미들 인컴 트랩에 잡혀 있다. 2만 불에.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 9만 평방킬로미터에 그것도 허리가 반동강이 난 나라에서 정말 그러한 그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동의는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바이벌 멘탈리티, 정말 경쟁적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위 아니면 안 되고 필요하죠. 그래서 자살국 1위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것은 여러분 같이 토요일 날인데 오늘 정말 산에 가고 스키 타러 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도 뭔가 배우자.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인함, 단결력, 근면 희생, 빨리빨리. 이 지금 쇼트트랙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소치에서 이제 하잖아요.
다른 거 뭐 김연아도 또 금메달 딸 수 있고 뭐 속도하지만 쇼트트랙만은 한국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DNA 구조가 코너 돌기, 빈틈 잡기, 뭐 끼어들기 뭐 이런 걸 잘한다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요새는 다 저희 애들도 나가 살고 저희는 뭐 집사람하고 둘이서 살지만은 옛날에는 밥상이 대가족 밥상이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보릿고개. 거기에 만일에 조기 굴비가 올라왔는데 맨 막내가 맞으면 큰형이 머리 뒤통수 치는 게 우리 밥상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나라였는데 일단 생존 경쟁 때문에 그런 역동성의 원천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4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2만 불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불까지 오는데 우리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만에서 3만을 가려면 평균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17년 정도 이제 걸린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정말 행복 시대를 정말 3년 동안 잘해서 열어가지고 3만 달러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홍콩이 16년, 독일이 14년, 일본이 6년, 스위스. 한국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규제가 많아요, 여기에. 노동 문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들 같으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쪽에 이런 나라에. 철도 파업을 하죠. 무슨 뭐 역사 교과서가 어쩌게 됐다는 거지 뭐. 오늘은 또 의사들이 또 데모하잖아요. 정말 갈등과 말이죠. 우리 어떤 교수님이 문화 철학을 하신 분이라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백성의 구조는 분노의 DNA를 가지고 있대요. 분노. 근데 뭐 여러분들 몇 분 웃으셨지만은 그 동감하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분노를 가지고 있냐? 민족이 분단이 돼서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분단이 된 그 원인을 통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다. 일본은 두려움. 일본 사람들의 캐릭터의 DNA는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일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뭐 이런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게. 근데 아무튼 분노야, 분노. 근데 뭐 딴 얘기도 이 지금 외국인 투자가 잔존 투자가요. 1317조인데 세계 평균이 그 GDP의 29% 정도 돼야 되는데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부족한 거예요. 또 그럼 외국인 투자가 뭐예요? 과도한 규제, 세금, 노조, 언어 장벽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해외 나가 있는 투자도 우리 대외 투자도 세계 평균은 전체 GDP 구전에 한 3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4% 정도 안 돼. 그러나 나가는 투자하고 들어오는 투자하고요. 우리가 지금 한 600억 불 정도, 66억 불 정도고요. 나가는 거는 한 130억 불 정도 돼.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나갑니다. 외국 기업들은 적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M&A가 잘 안 돼, M&A가 안 돼. M&A가 잘 돼야 정말 기업들이 커지고, 정말로 경제 능력을 발휘하는데 M&A가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중국보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건 뭐 다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걸 알아두세요. 지금 95개 중요한 그 제품의 기술 격차가 2010년도만 해도 2.5년인데 지금은 1.9년도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 산업 경쟁력을 분야별로 여기 표시한 거예요. 섬유, 철강, 유화, 조선, 자동차. 이게 거의 한국 수준에 와 있어요. 한국 수준에.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새 중소기업 잘해야 된다. 히든 챔피언스 해야 된다. 중견기업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시장 점유율이 세계 3위가 들든지 대륙별 1등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연매출이 50억 유로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독일에는 한 1307개가 있는데 우리는 23개밖에 안 돼. 이런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1990년도에는 어떤 상황이냐. 일본, 기술이 앞섰잖아요, 일본이요. 그리고 가격이, 경쟁력이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경제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뭐 삼성도 뭐 나가고 뭐 LG도 해서 품질은 일본 수준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품질을 가지면 중국 거의 가격에 경쟁력이 좀 있겠다. 그래서 역샌드위치로는 했는데 이제는 신샌드위치. 이거 꼭 알아두세요. 신샌드위치가 뭐냐? 1990년 정반대 현상이 뭐냐면 일본 가격에 우리가 못 미쳐요.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가격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술 추격 당하잖아요. 중국에. 이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리스크가 있다. 뭐 아무튼 뭐 신샌드위치에 지금 중국하고 뭐 1위 수준 품목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되고 한국은 이것밖에 안 돼. 60만 개밖에 안 돼.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요. 아세안 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도 어저께 보죠? 지난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에서 데모 났죠? 기본 인건비 안 준다고. 기본급이 안 된다고. 오늘은 또 방글라데시에서 났어요. 작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마저도. 근데 우리가 TPP를 해야 될 건지, 리저널 지금 자유무역지대를 중국과 아세안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TPP에서는 뭐 우리 농산물 문제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하면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시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수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굉장히 한국이 위기다.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수출만 열심히 했으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특별히 얼음 장벽이 갇혀 있다. 한국이 IT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휴대폰 시장 지금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4, 4분기에 지난달에 삼성이 8조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 난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에 뭐 12%? 삼성이요? 삼성과 현대 빼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IT 그런 그 수출도 어렵고 차이나 리스크도 지금 이게 중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거 어렵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뭐 인도라든가 아세안의 시장도 굉장히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어렵고 이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빚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계 비용이 한 1000조, 기업이 한 1900조, 정부가 470조, 지금 공기업이 490조. 지금 정부가 공기업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고 너무 그러는 것도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부 다가 잘못됐어요. 정부가 그런 지침과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빚을 졌는데, 공기업이 졌는데, 잘못 방만한 경향도 있죠. 제가 공기업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이런 정도의 27위. 뭐 브랜드라는 게 무슨 뭐 키가 크고 영양 뭐 좋고 보기가 좋은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이러한 팩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이 국가 브랜드가 이렇다. 투명성. 한국이 45위입니다. 투명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 부분에서는 한국이 129위예요. 129위. 예?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여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거 23위예요. 23위. 자, 청년 고용률도 OECD에서 최하위국이에요.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중산층 몰라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빈곤층이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중산층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내가 뭐 해보다. 이건 최고 중산층. 근데 손 안 드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저축률. 세계 최고에서 꼴찌로 간 게 이게 저축률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돈을 못 잡아서 그래. 이게 저축률이. 남자들이 하면 저축을 많이 하는데. 저축 안 해요. 이 98년까지 우리가 1위였어요. 저축률이. 근데 저축 안 해요, 이제. 행복지수.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지수.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행복하시죠? 공부할 때가 좋은 거죠. 공부할 때가. 근데 행복지수는 우리가 32입니다. 32. 그러면 자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살. 정말요.
이게 무슨 뭐 정말 중국의 그 농민공 얘기 들어보고 저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살을 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자살이 많고 행복하지 않고 왜 이러냐? 뭐 아무튼 그것은 결국은 극한 경쟁의 그러한 그 원인이 있다. 그 경쟁 사회다.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다.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죠. 대학 진학률이 84%, 고시 사회. 예? 그 전부 스케이트 타고 전부 또 무슨 바이올린 하고 우리는 좀 그런 집단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전부 아니면 전무 극단적 사고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늘긴 늘었어요. 외국에 그 지원해주는 이 지원이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16억 불밖에 안 돼요.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죠, 지금. 그 다음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데, 여기 외국인들 한국말 하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죠? 제가 영어 안 해도 알아듣신 거죠, 그죠? 한국 살기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아무튼 힘든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영어 힘들어요, 그죠? 난 이런 분을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6회, 이게 뭐예요? 6 times. 생고기, 라이프 스타일, 고기, 그러나, 얼마나 갸륵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글로벌리제이션에. 근데 우리가 영어 토플이 150개 중에서 72위에 72. 인도 사람들 영어는 남이 못 알아 정도로 빠르게 하는 게 그게 영어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이 못 알아듣게. 또 인도 방식에다가 또 그걸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한 번은 저는 매년 우리 프로젝트가 있어 인도 매번 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뭄바이 가야 되는데 딱 택시 타죠? 정치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영어로 일사천리로 다 얘기합니다. 일사천리로. 언제 다른 데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잘해요. 그런 우리나라 택시 운전수가 저기 인천공항에 바이어가 하는데 한국 정치 요새 박근혜 대통령 어떻소? 얘기할 사람 있어요? 근데 인도는 그거 한다고. 유학 비용으로 엄청 쓰죠. 그죠? 싱가포르의 아파트가 왜 올랐느냐? 맨 처음에는 카나다 보냈어요. 미국 보냈어요. 카나다 보냈어요. 기러기.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호주 보냈어요. 비싸요. 그 다음에 필리핀 갔어요. 이게 또 좀 사회적으로 안 돼. 요새는 어디 가냐? 싱가포르이 최고예요. 중국 만다린도 하지. 영어도 하지. 영어가 싱글리시긴 하지만 싱글리시 아시죠? 싱글리시. 그렇지만 만다린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라떼 그 커피숍에 전부 우리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거짓말해.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이민자들이 전부 이민자들 아닙니까? 자마이카, 폴란드, 그 다음에 어디신가요? 아무튼 케냐, 인도네시아 아무튼 다 대통령 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25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분단이 돼 있다는 거죠. 분단이. 자기네들이 먼저 이산가족 하자 그래 놓고선 다시 하자 그러니까 또 좋은 때 만나자 그러잖아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남북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정말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핵문,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차 대전이 100년이 됐는데 갑오경장 120년 된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이 긴장과 문제가 있대. 이때 1894년대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동학난이 있었죠. 6월달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악안 파천하고 정말 어려웠던데 그 당시하고 너무나도 2014년 120년 된 이때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힘들다는 거죠.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이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옛날처럼 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보호하고 중국하고 맞서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일본의 수상은 아베 총리는 유럽에 가 있고, 외무장관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왜 자기네들이 이러한 전략을 필 수밖에 없는지를 설전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들의 의식이 좀 폐쇄적 우월주의에, 이기적 자조주의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하고 그 한국하고 기업가가 누구인가? 이제 평가 조사했는데,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기업가를 국가 발전의 동반자라고, 한국은 사기꾼, 특혜 수혜자,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드라이하고 그냥 분노하고 모든 걸 믿지 않고 미워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 정리를 해보면 뭐 경쟁 사회가, 그런데도 스틸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갈등 구조의 나라예요. 지역 갈등이 있죠. 이념 갈등이 있죠. 세대 갈등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위에 김정은 위원장도 있죠. 그러니 뭐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사회로 가야 될지. 이게 좀 다보스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일날 다보스 가신다 그러는데, 다보스에서 이거 일어난 일입니다. 다보스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 듣고 저 밖에다가 이즐에다가 이게 써놨어요. 당신 자산의 2분의 1을 투자한다면 어느 나라 택하겠어요? 1년간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 가겠어요? 그랬더니 인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앙골라도 가고 코스타리카 투자하겠다. 인도도 가고 남아공도 가고 네팔도 가고 오만 가겠다. 한국 가겠다고 쓴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겠어요? 근데 여기 세 분이나 한 번 가셨네. 그래. 세 분이 다 한 번 가셨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뭐 국방 8위, 그 다음에 기술 투자 7위, 무슨 우리 GDP 15위, 무슨 뭐 이게 이런 나라가 아니라 30위 국가입니다. 우리 실체가 30위 국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래사회. 이거 몇 시까지? 2시. 예? 3시요? 끝나야 되네, 그죠? 이거 반밖에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빨리 가. 아무튼,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그라리안 에이지에서 가고 있는데,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인터넷과 제조업이 결합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만 있고 제조업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제조업이 결합하는 제3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대규모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라 기술 발달로 인해서 맞춤형 시대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동아시아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산업 혁명. 3D 프린터. 어저께도 이틀 동안 KBS가 지금 방영했죠. 아무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프린팅 기술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린팅 이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쌓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예? 아시죠? 이거 설명. 이제 앞으로 이제 발렌타인 때 초콜릿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애인 얼굴 만들어서 이제 하세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3D 프린팅이 왜 중요하냐? 이 지금요 제조업이 옛날에는 이러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서플라이 체인이. 왜냐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했죠. 한국에서 디자인했죠. 생산했죠. 그다음 미국에 가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죠.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3D 생산을 하게 되면은 탄소 이런 규제도 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리드 타임이 효과적으로 just in time에 그런 제조업을 할 수가 있다. 시간이 없다니까. 옛날에 우리가요, 산업사회 때는 이렇게 소비만 했어요, 소비자가.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유통까지 이렇게 관련이 했어요. 다 여러분들 요새 크리스마스 때 선물 60% 이상 다 해외에서 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잖아요. 유통에 관련을 하신다고요. 이제는 제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꼭 무슨 프라다 같은 거 안 사더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아무튼 이러한 프린팅 인더스트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시장별로요. 이거 보세요. 이거 최신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가는 게. 지금 현재는 소비자 부분에 이런 가전제품에 관련된 게 많고, 의료 부분에 많아요. 의료 부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자동차 일부 부분에 있고, 외국에는 항공우주 부분이 있고, 산업기기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누적의 미국은 한 38% 정도 되는데 한국은 2%밖에 안 돼요. 이 저 국가별 저 산업적으로 쓰는 게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3D 프린팅 인더스트리가 이게 늘어날 거다. 이제 생산혁명, 자본혁명, 기술혁명 할 거다. 근데 뭐냐? 시멘스가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 가스 터빈에 나오는 모든 부품은 3D 프린팅 기계로 만든다. 근데 그게 메탈로 하거든요. 그게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계를 프린팅 만드는 게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그것만 만들면 누구한테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송해가지고 자기네 공장까지 오는 것에 10분의 1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EADS, 유럽에서 제일 큰 비행기 회사 부품, 보잉, 그 다음에 록히드 마틴, 비행기 부품 전부 다 3D 프린팅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메탈까지 간다 이거예요. 또 이제 피자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다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 피자, 자기 개인 피자. 그게 문제. 이제 메탈로 이제 제조업에 3D 프린팅이 나온다. 두 번째, 셰일가스 혁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셰일가스, 우선 이거 다 이제 그런 건 쳐고. 이게, 지금요, 이게 우리가 컨벤셔널한 원유를 이제 어디 있는지를 파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뚫어가지고요. 시추해서. 이제 우리 베트남의 바다 밑에 가서 시추해가지고 성공 못해서 지금 석유공사 사장 날아간 거 아세요? 이건 진짜 기도하고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셰일은 여러분들, 셰일은 여기서부터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셰일. 여기서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뽑아내느냐? 여기서 셰일 가스전, 이거 내가 미국 갔다 와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물하고 모래하고 화학약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가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모래하고 물하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가스를 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했어요. 셰일 가스가 미국이,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중국이 많아.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예? 유럽에서는 폴란드, 남아프리카, 호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기술이 안 돼. 그래서 카나다에다가 기술 관련 회사를 투자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정말 미국이 앞으로 최대 나라가 된다. 이게 화학 제품, 제조 상품의 모든 생산지의 경쟁력을 일으키는 셰일 가스를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누가 망하느냐? 러시아, 유럽은 지금요, 그런 이산화탄소 그것 때문에 그린 인더스트리 한다고 석탄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유럽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구라파에 러시아에서 가스하고 원유를 썼잖아요. 이제 미국에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시면 중국이 매장량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셰일 가스가. 세계를 뒤집어 놓는 두 가지, 3D 프린팅하고 셰일 가스 혁명이 2014년도에 앞으로 산업혁명사의 화두입니다. 유통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유가 이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게 상실 위기에 앞으로 이거 러시아의 큰 문제. 중국은요, 미국은 60만 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다 하면은 저 뒤에 다른 지금 강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지금요, 이거 말해봐야, 제가 아까 다 얘기했죠? 예? 정말 32국가의 어려운 나라고, 잘못하면요, 중국, 일본에 휩쓸리고, 거기다 또 핵무기까지 잘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돼요. 이렇게 규제하고 말이죠. 이렇게 집단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생존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과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못 마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